안녕하세요, 홍기빈 클럽입니다. 오늘은 영국 고전문학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영국 고전문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셰익스피어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셰익스피어 생각하겠죠. 그리고 셰익스피어 하면은 햄릿, 그리고 원숭이는 바나나, 바나나는 사과, 햄릿 하면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예, 맞습니다. 햄릿 3막 1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햄릿의 독백, 죽느냐 사느냐로 알려진 to be or not to be를 시작하는 독백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제일 중요한 계기는요, 이 흔히 알려진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라고 하는 그 대목 때문이에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번역사의 길이 남을 흑역사인데,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이러면요, 영어로는 the question of life and death 그래가지고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라 해서 반드시 이 문제 해결을 봐야 된다, 이런 게 생각나시죠? 근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독백의 내용은 정반대입니다. 자살에 대한 얘기고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인류 역사 1만 년 동안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들, 가장 높은 황제부터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노예까지, 그리고 거지까지 누구나 매일매일 부닥칠 수밖에 없는 아주 보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햄릿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제가 아주 짧게 어떤 이야기인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죠. 17세기 초 혹은 16세기 말의 덴마크입니다. 덴마크의 왕이 죽습니다. 그 동생이 왕비와 간통을 하고 그 다음에 모략을 해서 왕을 죽이고 그 동생이 왕위에 오릅니다. 아들이었던 햄릿은 어떤 대학에 가가지고 그 신학을 연구하던,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던 학생이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자신의 복수를 갚으라는 명령을 내리고요. 햄릿은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던 끝에 복수를 하는 일을 계속 느립니다. 질질 끌고 느리다가 맨 마지막에 가서 운명의 장난이 반쯤 섞여서 결국 칼이 뒤바뀌고 독배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어머니도 죽게 되고 그 삼촌도 죽이게 되고 햄릿도 결국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복수와 운명과 인간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햄릿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전체 이야기에서요, 요 독백이 나오는 3막 1장의 상황이 어떤지 전후 상황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햄릿은 참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갑자기 어느 날 유령이 나타나서 이 왕실의 이 가족 안에 살해와 근친상간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다 복수를 갚고 올바로 세우라 라고 하는 명령을 여러분한테 한다고 하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선 황당하겠죠. 그래서 그게 1막의 상황입니다. 이때 햄릿은 굉장히 번뇌하고 이 유령의 말을 그대로 믿고 뭘 할 수는 없다고 괴로워합니다. 2막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이것을 이성으로서 확신하고 이성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연극을 꾸며가지고 그 삼촌이 지금은 왕이 된 그 삼촌을 시험해 봅니다. 그리고 2막이 끝날 때는 햄릿은 아버지 유령의 말이 다 사실이었구나, 이런 끔찍하고 부당한 일이 벌어지다니 하면서 주먹을 부르르 쥐고 이 잘못을 바로잡고 세상을 바로 세우리라 하면서 2막이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은 3장이 시작이 되면 이제 드디어 화끈한 활극이 벌어지겠구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칼부림이 벌어지고 나쁜 놈들을 때려잡겠구나 라고 하면서 복수극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데, 막상 3막이 시작되자마자 첫 번째 장면이 그런 나팔 소리 깃발이 등장하는 장면이 아니고요, 햄릿이 털레 혼자 나타나서 그 우울함과 쭈구리함으로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천하의 우울한 연설을 혼자 독백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황당하죠. 여기서부터 연극의 흐름이 완전히 변곡점을 맞아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전개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화끈한 복수극을 기대했던 그 관객들은 여기서 멍청해지게 되죠. 자, 햄릿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이 사람이 원래 왕자였는데 왕이 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차라리 대학에서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겠다 그래서 위텐베르크 대학이라는 곳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위텐베르크 대학은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가 교수로 재직했던 유명한 대학인데요. 그래서 이 햄릿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청교도적인 어떤 심성과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어요. 이렇게 맑고 고결한 성품을 가졌던 햄릿이 지금 이런 끔찍한 살해와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일을 보니까 얼마나 놀라고 분노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을 가졌던 햄릿이 3막이 되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 연극 전체에 걸쳐서 햄릿은 마치 팔색조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서 변해나갑니다.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죠. 예, 그러면은 제가 준비한 번역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는 동안 이 아마 제가 준비한 번역문이 올라오겠습니다. 이 독백은요, 그 입말, 구어체로 옮겨보도록 한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권위 있는 번역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권위 있는 연구자들이 쓰신 다른 번역본을 참조하시고요. 저는 최대한 2022년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에 맞도록 옮겨보았습니다. 그리고 운율을 살려서 하기 위해서 제가 부득이해서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Whether 'tis nobler in the mind to suffer the slings and arrows of outrageous fortune, or to take arms against the sea of troubles, and by opposing, end them. To die, to sleep, no more. And by a sleep, to say we end the heartache and the thousand natural shocks that flesh is heir to. 'Tis a consummation devoutly to be wished, to die, to sleep. To sleep? Perchance to dream? Aye, there's the rub. For in the sleep of death, what dreams may come when we have shuffled up this mortal coil must give us pause. There's the respect that makes calamity of so long life. For who'd bear the whips and scorns of time, the oppressor's wrong, the proud man's contumely, the pangs of disprized love, the law's delay, the insolence of office, and the spurns that patient merit of the unworthy takes, when he himself might his quietus make with a bare bodkin. Who these fathers bear to grunt and sweat under a weary life? But that, the dread of something after death, the undiscovered country from whose bourne no traveler returns, puzzles the will, and makes us rather bear those ease we have, than fly to others that we know not of. Thus, conscience does make cowards of us so, and thus the native hue of resolution is sicklied overweighed the pale cast of thought, and enterprises of great picture moment, with disregard, their currents turn awry and lose the name of action. 방금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아니 이 독백을 죽느냐 사느냐라뇨, 정말 말도 안 되죠. 자, 이제 이 이야기, 이 독백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번역문의 그 제목을 혼자 이렇게 달았는데요. 칼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감이 좀 오시나요? 이 독백은요, 휴먼 컨디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인간의 실존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살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걸 한층을 좀 벗기고 들어가면요, 비단 자살이라는 행동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모든 결정과 결단, 나아가서 정치사회적인 혁명 같은 아주 큰 규모의 행동, 집단적 행동에까지 모두 보편적으로 되는 근본적인 고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적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 따라오는 그림자 같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행동을 한다 한들 정말 뭐가 달라질까? 라고 하는 회의입니다. 아무리 걷어내려고 하더라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이 질문인데요, 이 독백은 그 질문을 잡아내고 그 질문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어요. 자, 우리 현재 삶이 끔찍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독백은 전제 조건으로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칼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 거냐. 자, 개인의 인생이 됐던, 아니면 집단적인 삶이 되었던, 사회 정치적인 상황이 되었던, 지금 같은 끔찍한 상황을 낳게 되는 조건과 이유라고 하는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한 가지 단일한 이유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이유와 원인들이 합쳐져서 벌어진 게 우리 눈앞에 지옥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칼 한 방을 휘두르면은 그 정체조차 알 수 없는 히드라 같은 수없이 많은 머리를 가진 이 괴물이 과연 한 방에 죽어줄까요? 세상이 바뀔까요? 이 회의가 우리 마음속에 계속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저앉고서 다시 있던 삶으로 다시 주저앉고 돌아가게 되는데요. 돌아가게 되면 그럼 천국이 펼쳐지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도 지옥입니다. 그럼 지옥에 앉아 있지도 못하고 일어나서 칼을 휘두르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이 독백의 내용입니다. 자, 우선 자살 문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개인의 인생이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칼 한 방으로 끝내버리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 삶이 그렇게 꼬이게 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이 됐든 죽은 다음에는 그 악몽 같은 삶이 과연 이 칼 한 방으로 끝나줄까요? 아니면은 죽음 뒤에도 그 악몽은 계속 따라오지 않을까요? 자, 불교에서는요, 사람이 지어놓은 인과 업보 때문에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그 다음 삶으로 또 어디론가 윤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그 죄과를 따져서 지옥이나 천국으로 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도망가 봐야 그 싼똥 누가 치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모든 종교의 그 일치된 가르침이죠. 우리가 본 독백에서는 참 절묘한 표현이 나옵니다. 원문에서는 shuffled off this mortal coil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shuffled off가 뭐냐면은 카드 할 적에 타짜들이 왜 밑장빼기, 그 눈속임 카드 하는 거 있죠. 그게 shuffled off의 뜻입니다. 눈속임 밑장빼기 같은 짓으로 이 인생에서 도망가 버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정말 그걸로 끝이 날까? 그러면 그 악몽은 죽은 다음에도 계속 따라가게 되겠죠. 결국 칼 한 방으로 끝나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개인 차원이 아니고 사회 차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모순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모여서 시위도 하고 촛불도 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세상에 대해서 강력한 한 방을 친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러한 모순과 부조리를 낳았던 이 사회에는 그것을 낳았던 구조와 개인들이 그대로 있는 한 그렇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촛불을 든다고 해서 또는 뭔가 투표를 하거나 심지어는 뭐 혁명적 봉기를 일으킨다고 하더라도 어제 그 사람은 오늘도 그 사람입니다. 어제 그 사람들이 오늘 갑자기 천사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그 세계가 그 지옥 같은 세상이 그 칼 한 방이 있었다고 해서 천국으로 바뀔까요? 글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칼 한 방이라고 하는 거는 가뜩이나 좋지 않았던 세상을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더 끔찍한 땅 밑에 지하로 끌고 내려가는 더 어리석은 짓이 아닐까요? 자,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또 행동을 주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살기 힘든다는 것, 그리고 모순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이 됐던 사회 전체의 삶이 됐던 이걸 바꾸었으면 좋겠다,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데 왜 이 행동에 주저하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생각은 햄릿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황제도 하고 귀족도 하고 서민도 거지도 노예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기 힘들어서 우리는 이 상태에, 지옥 같은 상태에 계속 붙들려 있게 되죠. 이 독백 중간에 보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마치 진마차를 끄는 소처럼 우리 모두 힘든 신음소리를 흘리면서 또 입으로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짐을 질질 끌고 매일매일 가고 있다. 이런 대목이 있죠. 이게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끔찍한 상황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한 칼 한 방도 무의미하고 어찌했으면 좋을까라고 하면서 진마차를 매일매일 끌고 있는 거죠. 저는 죽느냐 사느냐라는 번역은 싫은데 그 뒷부분은 참 좋아합니다. 이것이 문제로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것이 문제로다. That is the question입니다. 예, 여러분 생각하신 것보다 이 독백에 나오는 어떤 고통이라든가 부조리라고 하는 게 훨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이죠. 이제 이 독백을 꼭 개인의 인상이나 어떤 추상적인 철학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정치 사회적인 맥락으로서 생각해야 될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작품을 썼었던 시기는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인데요.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는 영국의 모든 사회가 다 상전백해처럼 완전히 뒤집혀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그 사상 초유의 권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세 영국에서 500년, 길게는 1000년 동안 유지되던 관습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조리 송두리째 뒤바뀌어버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지면서 지독한 가치와 윤리와 도덕의 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어마어마한 크기로 나타난 중앙의 절대 권력 앞에서 사람들은 아주 비굴하게 무릎을 꿇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이때 인간이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정말 그 상상을 뛰어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데요. 여기 아주 재미나면서도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뭐 긴 설명은 빼고요.
에섹스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미움을 사서 결국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섹스 백작은 아주 공정하고 정의롭고 자비로운 귀족이었고, 그래서 중세 영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이것을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아주 고상한 귀족으로 존경받던 사람이라서 이 에섹스 백작을 처형하기 위한 기소문을 쓰려고 나서는 판사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앞으로 선뜻 나섰던 당대의 가장 유명한 지식이 있었는데,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철학사 과학사에 나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 베이컨이 애초에 엘리자베스 여왕과 알게 되고 출세를 하게 된 그 길을 닦아줬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섹스 백작 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은인인 에섹스 백작을 처형하는 기소문을 쓴 게 바로 프란시스 베이컨이다라고 하는 게 당시의 영국 사회의 어떤 도덕적 정신적 혼란을 보여주는 사건인데요. 셰익스피어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가볍고 재미나고 발랄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비극으로는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렇게 무거운 비극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에섹스 백작의 처형이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색깔이 아주 크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4대 비극으로 알고 있는 그 맥베스라든가 그다음에 이 리어 왕이라든가 하는 작품들 모두 엄청나게 어둡고 음침하고 그 밑바닥에 있는 인간 사회의 심연에 있는 어두움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정치사회적 맥락입니다. 자, 이렇게 귀족 사회도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를 살아가던 민초들이 당하고 있던 상황은 어땠을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 글로브 시어터라고 하는 극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글로브 시어터, 이거는 그 당시 그 셰익스피어가 자기 극단을 데리고 자기 극장으로 운영하던, 요즘 말로 하자면 전용 극장이었던 셈이죠.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 런던에 갔을 적에 그 극장의 사진을 찍어 왔는데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중에 영국 런던에 가시면은요, 요 글로브 시어터 꼭 한번 들러보세요. 거기 객석에 앉아서 잠깐 시간을 보내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고 오늘 이 햄릿의 독백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유튜브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예, 이 글로브 시어터를 보면은요, 극장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어떤 연극의 여러 장면이 있을 때 하나의 무대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1층 뒤, 2층 뒤 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장면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독백이 벌어졌던 곳은 그 무대 앞쪽으로, 객석 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맨 바닥일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극장에서 이 바닥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객석을 보시면요, 귀족들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아예 무대 뒤쪽에 앉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가장 돈이 없는 가장 싼 돈으로 들어온 관객들은 어디 앉았냐면은 맨 밑바닥에 있는 그 바닥 앞에, 그 튀어나온 무대 앞에 바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죠. 이 극장은 양초를 아끼기 위해서 초를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는 초가 굉장히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조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보통 공연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자, 맨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햇빛이 그냥 내려 쪼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배우가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우리들 보는 앞에서 연기를 합니다. 아무런 조명도 아무런 무대 장치도 없고 함께 앉아 있고 함께 서 있는 똑같은 공간 안에서 배우는 주절주절 독백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대사가 글쎄요, 왕과 귀족들한테 어떻게 들렸을지 모르겠지만 그 바닥에 앉아 있었던 민초들에게는 정말 처절하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햄릿의 이 독백이라고 하는 게 결코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time이라고 하는 그 어휘가 나오는데, 이걸 보통 이 시간의 whips and scones of time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때 time은 시간이 아니고요, 이 시대 상황, 시국의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순적인 상황인데도요, 연극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햄릿은 행동을 합니다. 보통 햄릿이 우유부단한 캐릭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뚜르게네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학가가 햄릿하고 돈키호테를 비교하면서 생겨난 얘기로 알려져 있어요. 햄릿은 멜랑콜리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 하지만 연극을 보시면 절대로 우유부단한 캐릭터는 아닙니다. 끊임없이 행동을 펼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모순과 부조리와 이 논리적인 사슬 안에 갇혀 있지만은 매일매일 해가 떠오르고 매일매일 상황과 생활은 계속되죠. 그러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든 결정을 내리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에 우리 안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행동하고 계속 살아가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이러한 햄릿의 행동,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행동은요,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 밖에서 나와서 생각에 꼬여있는 이 지점을 풀어줍니다. 이게 햄릿의 전체 이야기의 가장 어떤 극단에 도달한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행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을 그냥 팔다리를 움직여서 현실에 옮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까 이 독백에서 보셨듯이 이런 아주 큰 차원에서의 칼 한 방에 해당하는 행동은 생각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은 꼬여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행동의 원천은 다른 곳에서 오게 되는데 그게 우리의 진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삶에서 우리는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행동의 결과로 생각의 고리가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독백이 시작했던 to be or not to be 라고 하는 이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연극 말미에 가서 나옵니다. 햄릿은 나중에 모든 복수와 모든 문제를 행동으로 완수하고 스스로 이제 독에 중독이 돼서 이제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햄릿을 친구인 호레이쇼가 끌어안고 있죠. 그때 햄릿이 이렇게 말합니다. Horatio, I'm dead. 이 대사 너무너무 유명한데요. 말이 안 되는 모순적 문장이죠. I am dead. 이게 말이 됩니까? 죽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죽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죽었는데 내가 말해요? 자, 이 모순적인 문장은 지금 우리가 to be or not to be라고 하는 풀리지 않는 모순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I am dead라고 말할 수 있는,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삶의 모든 책임을 완수하고 행동을 마친 뒤에 살아있는 상태도 아니고 죽어있는 상태도 아니고, 그래서 to be와 not to be의 모순을 완전히 극복한 새로운 상태로 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행동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몇백 년 지난 뒤에 이 셰익스피어한테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았던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파우스트를 쓸 적에 파우스트 첫 줄이 그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고. 이게 이 연극에 나오는 행동의 성격입니다. 생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구원해 줍니다. 개인적으로 이 독백을 너무너무 많이 읽고 좋아했는데요. 이 독백을 처음 보고 나서 한참 지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인도의 오래된 너무나 유명한 고전 중에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고전이 있는데 그 굉장히 깁니다. 무지무지하게 한 15권 정도 되는 긴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보면 아주 짧지만은 아주 핵심 내용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는 대화가 있어요. 그걸 마가바드 기타라고 해서 따로 묶어서 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마하트마 간디가 일생 동안 가장 오래 읽고 가장 많이 생각하고 그의 행동의 원천이 되었던 게 이 마가바드 기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안에 보면은 햄릿이 부닥쳤던 것과 너무나 똑같은 고민이 나오고 너무나 똑같은 해법이 나온 걸 보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마하바라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양쪽의 장수들이 사촌관계예요. 친척들이에요. 자,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인간 세상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큰 규모의 전쟁이 벌어지기 전날 그 한쪽 군대의 장군이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이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 장군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 바뀌지 않고 전쟁은 끝도 없이 벌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일 있을 이 전쟁에서 나는 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야 되고 내 사촌 형제들을 도륙해야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햄릿하고 똑같은 고민에 빠지고 그래서 이 전쟁 자체를 회의하고 아예 그만둬버릴까라고 하는 우울한 상태로까지 내려가요. 이때 인도의 가장 중요한 신 중에 하나인 크리시나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 옳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는 모든 행동들 아무런 의미도 없고 이 세상을 결코 바꾸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걸 못 박아서 얘기를 해주고, 근데 여기서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는 행동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내일 올 전쟁에 묵묵히 성실히 임하라 라고 하는 윤리적 명령을 내려요. 이 전쟁이라는 건 좀 껄쩍지긴 합니다만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게 이 마하트마 간디와 같은 독립운동이 됐던 아니면 우리가 매일매일 수행해야 되는 우리 일상의 직업과 임무가 됐던 이거 해봐야 바뀌는 거 없다.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같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을 거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된다. 행동으로.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요. 이 마가바드 기타와 마하바라타가 쓰여진 때는요. 기록된 때를 보통 기원전 한 500년 전경으로 추산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햄릿이 쓰여진 것보다 2000년 전이겠죠. 그럼 그 얘기는 더 오래됐을 것이고,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영국과 인도라는 말도 안 되게 서로 떨어진 지역인데 결국 인류 역사 1만 년 동안 그 가장 고귀한 귀족부터 황제부터 그 다음에 서민들, 평민들, 거지들, 노예까지
결국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과 이 모든 인간 세상은 이 고민에 결국은 부닥쳤다는 걸 잘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마하바라타와 바가바드기타에 담긴 이야기는 또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느닷없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호시탐탐 스탠바이 해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홍기빈 클럽이었습니다.